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 5강까지 해서 기초물리학에 대한 부분은 다 뗐어요. 근데 그거 다 이해 안 된다? 괜찮아요.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전체를 쫙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체를 쫙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래서 걔를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만 막 하고 있으면 뒤가 안 나가. 나중에 되면 급해가지고 뒤 공부한다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면 어차피 뒤로 가면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져서 다시 보면 이해가 될 걸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이거 이해할 거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물리학을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옛날에 배웠던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개념 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이게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2차 대비하시고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부분 막 파고들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1회독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다시 2번, 3번 보세요. 그게 부분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더 좋은 방법이에요. 적어도 차량 운동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더 보시면 하나하나 이해도가 늘어나는 거지. 요거 막 집중해서 딱 이해 딱 끝. 와 이제 이거 완벽하다. 이렇게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세요. 자, 운동역학으로 넘어가세요. 차량 운동학에서 1 기초물리학, 2 운동역학 끝. 자, 운동역학이 끝이에요. 그런데 운동역학의 부분이 좀 많아요. 이제 5강인데 5강 끝나고 6강인데 운동역학 들어갔다는 얘기는 운동역학 분량이 많다는 얘기죠. 자, 운동역학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제가 차량 운동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존경하게 된 피타고라스 아저씨하고 이 뉴턴 아저씨.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존경심을 느끼게 돼요.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이라고 하시는 분이 뉴턴의 운동법칙, 어떤 물체 운동에 대한 법칙을 정리한 건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합니다. 25점 약술 문제, 단골 출제, 기출 문제예요. 적어도 뉴턴의 운동법칙을 설명하라 하면은 한 관성의 법칙 한 두 줄, 두세 줄, 가속도의 법칙 한 두세 줄, 작용 반작의 법칙 두세 줄로 핵심을 요약해서 딱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교재를 볼게요. 이건 쭉 풀이 문제가 아니라 쭉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운동의 제일 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 즉 1법칙 관성의 법칙. 물체의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면 힘이 작용 안 하거나 힘의 합력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힘 때문에 어쨌든 힘의 합력이 빵이 되었다. 그러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원래 운동을 유지하여 언제까지나 등속 직선 운동을, 곡선 운동 안 한다는 거죠.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어진다는 얘기는 휘어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한다. 시그마 F라고 되어 있는데 시그마는 전체의 합산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힘의 합력이 빵이면 즉 가속도가 빵이다. 그러면 물체는 계속 움직이든가 가만히 있든가 물체의 이러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관성의 예는 정지하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뒤로 휙 제껴지는 거 이런 거 그런 거예요.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앞으로 확 쏠리고 그런 거.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드릴게요.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힘의 합력이 빵이다.
뭔 말이지? 자, 보세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지구상에서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힘을 가져요. 어떤 힘을 가지냐? 지구의 중심이 얘를 당겨. 중력의 힘을 받죠. 얘는 지금 힘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무중력 상태 같으면 힘을 안 받겠죠. 그런데 얘는 지구상의 지구 표면이기 때문에 힘을 받아. 지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얘의 질량만큼 지구가 중력 가속도로 당기는 mg 뭐죠? 중량이죠. 중량. 무게, 중량. 이 물체 자체는 지구 표면에서 지구를 향해서 누르는, 지구가 자기를 당기니까 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이 중력 가속도 F예요. F. 자, 지구를 향해서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그 힘의 영향으로 지구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는 거지. 왜냐? 표면이 그 힘을 받아서 밑으로 축축축축 처지지 않고 니 눌러봐라 이러고 이제 버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물체가 지표면을 내리누르는 이 힘의 반대 방향으로 지표면에서 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물체는 밑아래로의 힘을 받지만 지표면에서 그 힘을 떠받들어주는 힘이 작용함으로써, 그렇다고 뭐 지표면이 얘를 밀어서 던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힘만큼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두 힘의 합력이 F는 F'가 됨으로써 두 힘의 합력은 F 더하기 F'는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 차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누군가 여기서 딱 받치고 있어. 그럼 내가 가하는 힘보다 얘가 적어도 얘가 더 적으면 밀릴 거고 얘가 더 많으면 위쪽으로 밀리겠죠. 근데 힘이 똑같으면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두 힘의 합력이 혹은 여러 가지 힘의 합력이 빵이다. 그러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힘이 전혀 없거나 물체 작용 힘의 모든 힘의 합력이 빵일 경우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지 우리 차량 운동학에서 이런 개념을 뭐 어떻게 해라고 나오지는 뭐 않아요. 자, 관성의 법칙을 간단하게 두세 줄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본인들이 정리하세요. 자, 운동의 법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은 힘과 비례하는 가속도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그래서 이 법칙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제1법칙, 제1공식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속도의 법칙 한번 봅시다.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가속도가 생기고 일정한 힘을 어떤 가속도가 생기는 그 힘을 질량이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하면 가속도가 질량의 반비례함을 나타낸다. 뭔 소리야 이게? 자, 일단 읽어봅시다.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힘의 크기에 비례하며 질량에 반비례한다.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시키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속도의 크기는 얘가 질량이 크면 똑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가속도의 크기는 좀 작아지고 질량이 작으면 똑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가속도의 크기는 좀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아령을 이렇게 드는데 한 1kg짜리, 1kg짜리 아령을 이렇게 딱 들어.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딱 들어요. 그럼 빠른 속도로 휙휙휙휙 들 수 있겠죠? 1km인데 뭐. 그런데 뚝뚝 이따만큼 달아가지고 한 10km짜리 든다고 생각해봐요. 이 빠르게 들 수 있겠어요? 힘은 더 들겠죠? 그럼 또 1kg짜리를 드는 힘과 똑같은 힘으로 내가 이걸 들어 올리면 빡 떨려가면서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질량의 크기가 크면 똑같은 힘이라도 가속도는 더 작아지고, 질량이 작으면 가벼운 물체 같으면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더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더 높아지겠죠. 더 빠른 속도로 갈 거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가속도의 법칙의 기본 이론인데 이해 안 되신다고요? 넘어가세요. 네. 자, 물체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 물체가 가만히 있는 물체는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의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움직이고 있던 물체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줄어들 거고, 그죠?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가속도, 감속도, 속도가 늘어나든가 속도가 줄어들든가,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변화하는데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 등속 운동이죠. 가속도가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 속도 그대로. 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돼서 처음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관성의 법칙에서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세요? 등속 직선 운동. 그냥 가속도가 없으니까, 따로 뭔가 힘을 가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는 등속이 아니다. 즉 가속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힘과 가속도의 관계예요. 힘은 물체 운동을 변화시키므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힘의 방향과 가속도가 생성되며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요 표시가 비례한다라는 표시예요.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 그리고 질량과 가속도. 질량은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생성된 가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것은 뭐라고 표시할까요? m분의 1과 비례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힘의 단위는 MKS 단위에서 질량 1kg의 물체에 작용해서 가속도 1m/s의 자승의 가속도를 발생하게 하는 힘을 1N이라고 한다. 뉴턴 아저씨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1N이라고 여기 단위를. 그게 1N이에요. 그래서 1N은 1kg m/s 자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력 단위가 나와요. 1kg 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1kg 곱하기 9.8 m/s 자승. 이 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9.8 m/s 자승, 즉 중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중력 가속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1kg의 물체에 지구가 잡아 당기는 힘. 그러면 얘는 이거 중력 가속도 G, 그죠? 이거는 질량 M, mg, 뭐죠? W는 mg. 즉 중량, 무게라는 얘기죠. 요거는 9.8 뉴턴입니다. 뉴턴. 질량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게 9.8 뉴턴이에요. 혹은 1kg force라고 쓰기도 하고 1kg force라고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1kg force, 1kg force, 1kg 중 같은 표현입니다. 1kg 중은 1뉴턴이냐? 아니라는 거죠. 9.8뉴턴입니다. 중 force라는 이 표기는 9.8 m/s 자승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을 할 건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서 두 물체 간 힘의 상호작용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아까 제가 요거 관성의 법칙한테 말씀드렸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력이 반드시 쌍으로 존재한다. 두 물체 간 힘의 상호작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체를 민다라고 하면 이 물체는 안 밀리려고 그 힘의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 안 되시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거 참 9.8N이니까 안 보이시겠다. 여기서 이 정도 잘릴 것 같은데 화면이. 자, 제가 설명했으니까 뭐 적은 거 꼭 안 보여도 되죠? 자, 그래서 요건 좀 이해가 좀 필요하신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두 물체 간 힘이 상호작용해서 작용력과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력이 쌍으로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FAB는 마이너스 FBA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힘, 이 두 물체가 작용하는 이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할 때 A에서 B로 작용하는 이 힘은 반드시 이 물체, 이 A라는 물체와 이 B라는 물체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니까 벡터의 부호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F B에서 A로 작용하는 반작용이 있다. 존재한다.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는 항상 두 물체에 관련된 한 쌍의 힘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다른 힘은 반작용이 된다. 아까 제가 지표면에서 이 물체가 지구를 향해 누르는 중력, 그 힘을 이 지표면이 받치고 있는 힘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A가 B를 반작용이라고 한다. 어느 힘이 작용, 어느 반작용 구분은 없다. 그럼 이게 작용이고 이게 반작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구분은 따로 없다. 하나를 작용이라고 하면 하나는 반작용이 되는 거고 하나를 작용이라고 하면 저쪽 게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힘의 상호작용입니다. 두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고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다. 힘의 동일 작용성상에서 성립한다. 근데 사실 차량 운동학에서 이 작용 반작용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건 읽어보세요. 1, 2, 3, 4, 5, 6, 7 읽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용 반작용의 예는 사람이 걸어갈 때 발바닥과 노면 사이의 힘. 내가 발바닥으로 노면을 누르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 누르는 힘을 지면이 받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지면은 가만히 있는데 무슨 힘을 작용해? 그런데 이 지면이 나의 누르는 힘을 받쳐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늪지대다, 진흙탕이다. 그러면 늪지대다. 그러면 누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쑥 들어가 버리겠죠. 그죠? 지면이 나를 받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작용입니다. 자, 로켓이 총알을 발사할 때 화약의 폭발력과 전진력. 이 안에서 화약이 빵 폭발해가지고 로켓이 슝 날아가죠. 로켓 같나요? 자, 그 로켓이 슝 날아가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가 딱 막혀 있고 여기서 폭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폭발력의 힘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로켓을 빵 밀어낸다는 거예요. 밀어내니까 얘도 얘를 밀어내는데 얘는 별로 힘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던 놈이야. 근데 이 밀어낸 힘이 강해요. 그래서 빵 하니까 얘가 둥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이해 안 돼도 넘어가셔도 돼요. 자, 책상 어쩌고저쩌고 잘 읽어보시고요. 차량의 충돌에서 운동 제2법칙과 제3법칙의 적용, 요거는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기에는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객관식이지만, 그러니까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A 차량 질량 MA, 요건 지우고 갈까요? A 차량과 B 차량이 서로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했는데 이때 A 차량에 생성된 가속도, 충돌을 했을 때 생성된 가속도, 그러면 A 차량과 B 차량이 충돌을 했으면 A 차량에 생성된 가속도는 뭐냐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힘을 방해하는 힘이죠. 속도를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 감속도죠. 감속도. 정면 충돌이니까 이 경우는. 혹은 뒤에서 천천히 가는 놈을
빨리 가던 놈이 쾅 박아버렸다. 얘는 앞으로 가는 힘이고 얘도 앞으로 가는 힘이지만 얘보다 얘가 힘이 더 큰 거죠. 그런데 박으면 쾅 해버리면 얘가 속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감속도가 적용할 것이고 천천히 가던 놈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계속 확 더 밀어.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얘는 가속도가 앞으로 작용할 거고, 그죠? 얘는 앞으로, 얘는 뒤로 가속도가 작용할 거예요. 얘는 당연히 이쪽,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가던 놈이나 마주 오던 놈이나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힘의 작용은 작용과 반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생성된 가속도를 A 차량은 A라고 하고 B 차량은 B. 자, 가속도의 A 차량 거니까 가속도의 A 차량 거, 가속도의 B 차량 거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면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F 이 차량에 작용된 이 힘 A는 MA A 요거고 그죠? 이 힘은 MA잖아요. MA인데 A 거 그리고 FB B 차량 거는 B A B 아래첨자로 써주는 거예요. 좀 작게 밑에 붙여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제3법칙에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작용했다가 얘 때문에 반대쪽으로 방향으로 받은 이 힘 FA와 이 B 차량이 A 차량으로부터 해서 받은 이 반대 방향으로의 힘 FB는 같다는 거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FA는 FB고 즉 A는 B다. 자, 그러니까 가속도를 왼쪽, 질량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차근차근 해볼까요? A부터 넘깁시다. A 전체를 나눠줘야 되죠. A, B는 MB. 내가 싫어하는. 자, 되고요. 그리고 이제 MA가 넘어가요. 자, 요거는 MA 곱하기 AA 나누기 A B 요거잖아요. 요거는 분리해 놓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곱하기 MA죠. 그죠? AB분의 AA 곱하기 MA잖아요. 그죠? 곱하기 MA가 넘어가니까 나누기 MA가 되겠죠. 나누기 MA니까 밑에 분수로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AA 나누기 AB는 MB 나누기 MA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 안 된다고? 한 10번쯤 써보시면 이해될 건데 써보세요. 들으면서 뭐지? 이러지 마시고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사용한 이렇게 그려서 새까맣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연습장 제일 싼 거 맡아가지고 제일 싼 거, 질 안 좋은 거 사세요. 볼펜, 모나미 볼펜 제일 싼 거 쓰세요. 그거 써가지고 연습장 아끼지 말고 한 몇 개 써서 넘겨. 몇 개 써서 넘겨. 그렇게 연습장을 많이 쓰세요. 머리로 풀지 말고 손으로 풀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머리 나쁘잖아요. 머리 나쁘거든. 인정하라고. 머리 나빠요. 머리로 풀면 떨어져요. 손으로 풀어야 돼. 손으로. 내가 머리로 이렇게 풀면 떨어져요. 이거 머리로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손으로 해봐야 이해가 돼요.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자동차 충돌 시 양차량에 생기는 충격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의 역비례 관계가 된다.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A 차량의 무게가 A 차량의 질량이 B 차량의 2배라면 얘가 2분의 1이라면 네? 라면 B 차량에는 A 차량에 생기는 충격 가속도보다 2배의 충격 가속도가 발생한다. 자, 이거 다시 이항 정리해 볼까요?
B분의 A, 그러니까 A, B분의 A가 2분의 1이다라는 얘기를 이항 정리하면 나누기가 1로 넘어가면 되겠죠. 아니다. 그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나누기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A는 2분의 AAB잖아요. 그죠? 2분의가 넘어갈까요? 2AA는 AAB잖아요. 그죠? AA 그러니까 이 내가 설명 잘못했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다. 이거는 설명 잘못했네. 자, 2분의 1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A 차량의 질량이 B 차량의 질량의 2배라는 얘기니까 2분의 1이 아니고 얘랑 이 공식에 대입할 때 A가 예를 들어서 1000이고 얘가 500이라면 2MB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공식이 그대로 성립하려면. 그래서 2MB분의 MA가 되는데 B 차량에 생기는 충격 가속도보다 A 차량에 생기는 충격 가속도보다 B 차량에는 2배의 충격 가속도가 발생하게 된다. 잠시만요. 이거 정리가 잘 안 된다. 잠시만요. 내가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해. 이 중요한 개념인데. A 차량의 무게가 B 차량의 2배라면, 즉 다시 말해서 MA가 2MB라면, 2MB라면, 이게 2MB라면, 맞네. 2분의 1 맞네. 2분의 1 맞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B 차량에 생기는 충격 가속도는 A 차량에 생기는 충격 가속도의 2배란 얘기예요. 2배. 맞죠? 그거 맞죠? 그죠? 그러면 A 차량에 생기는 충격 가속도는 B 차량에 생기는 충격 가속도의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설명을 잘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착각했어. 자, 이해가 안 되죠? 횡설수설해서. 하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횡설수설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설명한 게 맞았어요. 2분의 1. 자, 왜냐면 자, MA가 2MB잖아요. A 차량의 질량이 B 차량의 질량이 2배야. 그러면 여기다가 2MB를 대입하고 MA가 2MB니까 MB면 2분의 1이죠. 땡땡. 그죠? 아까 2분의 1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속도가 동일한데 질량이 2배다. 더 크다. V 속도는 똑같으니까 그냥 V라고 합시다. 운동량 P1은 M1 V고 운동량 P2는 M2 V라고 했을 때 M1 1차량의 질량이 2차량의 질량이 2배다. 그러면 즉 P1은 2P2가 되겠죠. 그죠? 얘가 2배고 똑같고 그죠? 그러면 운동량이 그러니까 P2의 2배잖아요. P1의 운동량이 얘의 운동량이 2배잖아요. 그런데 얘의 운동량이 A 차례 운동량이 B 차례 운동량이 2배인데 가속도는
B 차량이 A 차량의 2배의 가속도를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A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A 차량의 역방향으로 속도를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 가속도가 팡 작용을 했어요. 쾅 부딪히면서. 그게 예를 들면 한 10이다. 예를 들면 쾅, 충격을 입은 거죠. 쾅 10만큼. B 차량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질량이 절반이다라고 가정했잖아요. 그죠? 충격이 2배예요. 그러면 B 차량이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20이라는 얘기예요. 더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작은 차량이 충돌했을 때 인체 상해도가 더 커질 위험이 높다. 그게 객관식 문제로 나와요.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역학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다 했어요. 시간을 보고 제가 조금 더 할지 말지, 다음은 운동량과 충격량이 이해가 들어가는데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이교원입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에 이어서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끝낼게요. 왜냐하면 다음에 일과 에너지의 관계가 넘어가는데 그건 어차피 따로 강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에서 작용과 반작용하면서 2법칙과 3법칙을 적용했을 때 동일한 힘이 적용되었을 때 질량이 더 큰 놈이 질량이 작은 놈보다 가속도가 더 작게 생긴다. 질량이 더 작은 놈이 질량이 큰 놈보다 더 가속도가 크다. 다시 말해서 충격량이 질량이 큰 놈보다 질량이 작은 놈이 충격량이 크다. 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 작은 물체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얘기예요. 여기 금방 넘어갑니다. 자, 운동량,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운동량은 P로 표시하죠. 왜 P로 하는지 저도 몰라요. 잘. 충격량은 I로 합니다. 임펄스. 임펄스의 약자입니다. 이니셜이고요. 자, 운동량,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그러면 단위를 써볼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입니다. 자, 이를 운동량이라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을 M, 속도를 V, V를 위에 V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벡터란 얘기예요. 벡터. 질량은 스칼라죠. 그럼 P도 운동량도 벡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량은 벡터량이고 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움직이고 있는 차량 속도가 그 차량의 속도가 작용하고 있는 방향, 벡터는 작용점 방향 크기를 가지니까 그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같다. 당연한 거죠. 예. 자, 속도의 변화량 VE 나중 속도 빼기 VI 처음 속도, 변화량은 델타 V로 표시합니다. 델타 V. 델타 V는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델타라는 말은 델타. 운동의 변화량. 요 델타는 어떻게 쓰냐면 삼각형인데 여기는 직각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운동의 변화량은 델타 P는 M VE 마이너스 VI 이렇게 되겠죠. 는 M 델타 V 이렇게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의 변화량이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이겠죠. 자, 그렇고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요거는 예전에 문제 나온 적이 있나? 하여튼 이런 개념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 그게 변화량이잖아요. 가속도 얘기할 때 A는 T분의 VE-VI 얘기할 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화율.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나중에 예를 들어 20m/s였는데 처음에는 10m/s였다. 그러면 그 변화량이 얼마죠? 10m/s만큼 변한 거죠. 늘어난 거죠. 그런데 처음 속도가 20m/s였는데 나중 속도가 10m/s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m/s가 되는 거죠. 가속도는 감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신다고요?
이해해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격량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힘 F가 질량 m인 물체의 시간 t 델타 t 동안 작용하여 속도가 VI에서 VE로 변했다면 가속도 A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를 9시간으로 나눈 델타 t죠. 델타 t인데 그냥 t라고 표현하죠. 이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A에 요 얘를 대입하면 F는 MVE MVI 나누기 델타 T는 MVE MVI가 결국은 뭐죠? MVE VI 이건 뭐죠? 델타 P죠. 델타 P 나누기 델타 T가 된다. 다시 정리하면 F 곱하기 델타 T 힘이 작용한 시간은 MVE MVI는 델타 P가 된다. 어떤 힘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작용했냐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힘이 1초 동안 작용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힘이 2초 동안 작용했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2다. 속도가 1만큼, 2만큼 더 빨라졌든 1만큼, 2만큼 더 줄어들었든. 왜냐?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속도가 변하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는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갑시다. 이해가 되면 좋고요. 여기에서 좌변의 F 델타 T는 힘 F가 질량 M인 물체의 시간 T, 델타 T 동안 작용했을 때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걸 충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델타 T로 표현합니다. 힘은 벡터니까 어떻게 표시해주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왜냐? F는 MA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 요거는 뉴턴이잖아요.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는 초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N 세크, 뉴턴 세크. 그게 충격량의 단위입니다. 충격량의 단위는 힘과 시간 차원인 뉴턴 세크이고 충격량은 벡터량으로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 물체의 같은 양의 충격량이 가해지면 같은 양의 운동량 변화가 생기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거는 읽어보시면서 써보시면서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충격량 관계식을 보면 충격력 F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며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요 원래 그래프를 그리는 칸을 제가 비워둬야 되는데 그 밑에 쫓겨나게 그냥 그래프를 그리세요. FT 그래프. 얘가 힘이고 얘가 시간이에요. 얘가 힘이고 얘가 시간이에요. 시간은 T로 시간이에요. 요게 힘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일정한 힘을 줬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초, 2초, 3초, 4초, 5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격량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1초만큼 지났을 때의 충격량 이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요게 충격량이라는 거예요. 충격량 2초 동안 가해진 충격량 3초 동안 가해진 충격량 이 밑변의 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밑넓이 면적은 F 곱하기 T이므로 이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다. 이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프의 의미는 충격량이 같더라도 충격량은 그대로
자, 충격량이 같은데 작용 시간이 짧으면 충격량은 같은데 작용 시간이 짧으면 충격력의 세기는 커진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3초 동안 F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합시다. 어떤 10N의 힘을 가했는데 3초 동안 지속되었다고 했을 때 이 충격량의 크기가 10 곱하기 3이니까 30의 충격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물체가. 그런데 동일한 충격량이 같더라도 작용 시간이 짧다면 작용 시간이 짧게 이 동일한 충격량이 빡 가해지면 1초 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30N의 충격량이 가해졌다. 그러면 힘의 크기가 30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충격량이 같더라도 시간이 짧다면 충격력의 세기는 커지고 30N의 충격량이 한 30초 동안 됐다. 그러면 1N의 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충격력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와 연결식 물리적 의미를 부여하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요 문구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토대로 이 문구를 이해하시면 돼요.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은 충격량이 어떤 물체에 짧은 시간에 빡 작용했다. 그럼 충격력이 확 클 거고, 자 이런 거죠. 어떤 시간을 더 길게 작용하면 충격력이 더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념을 이렇게 바꿔 보시면 돼요. 충격력을 어떤 힘을 작용했는데 그 힘이 짧은 시간 동안 작용했어요. 그러면 이 충격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겠죠. 근데 어떤 힘을 동일한 힘이라는 가정이죠. 이거는 힘을 긴 시간 동안 작용했다.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겠죠. 그런데 이 어떤 이 큰 충격량을 짧은 시간에 빡 주려면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해되죠? 그래서 동일한 충격력, 힘, 충격량 이거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일한 충격량을 짧은 시간에 주려면 충격력이 커져야 되죠. 동일한 충격량이 짧은 시간에 물체가 가해졌다. 그럼 그 충격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충격력의 크기가 일정한데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도 커진다. 시간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진다. 같은 운동량의 변화를 줄 때 작용하는 시간이 짧으면 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시간이 짧다. 그 얘기는 요거를 t를 이항하면은요 이렇게 되잖아요. 운동량의 크기는 일정한데 얘가 작아져. 분모의 크기는 예를 들어서 30으로 일정한데 t가 원래는 10이었는데 그럼 f는 3이 되죠. 그런데 얘가 작아져. 얘가 1이 돼버렸어. 시간이 10초 동안 가해지던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1초 만에 팍 가해졌어요. 그러면 이 힘은 30이 되죠. 엄청나게 커져버리죠. 그래서 이번 말은 그 말이에요. 같은 운동량의 변화를 줄 때 작용하는 시간이 짧으면 힘이 커진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꾸 읽어보고 이해를 해보셔야 이해가 되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객관식 문제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면 막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 돼서 또 보면 그때 이해돼. 지금 이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공부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월 11월에 시험인데 이제 10월 초에 시험 준비 이제 시작했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운동역학에서 뉴턴의 뭐 기운동량과 충격량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에너지 부분에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대부분의 교재 혹은 이 국가공인자격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류를 안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교재에도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강의하면서 늘 강조하는 거 기준점이 어디냐? 이쪽에서 저쪽이냐 저쪽에서 이쪽이냐 여기서냐 여기서냐 기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위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뉴턴세크라는 익숙하지도 않은 단위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다음 시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프리젠테이션 개념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속도의 단위 A는 A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자승입니다. 왜 미터 퍼 세컨드 자승일까요? A는 V-VI 나누기 T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델타 V죠. 이거는 T죠. 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죠. 나누기 세크입니다. 자, 세크는 이거는 미터 나누기 세크라는 얘기죠. 얘는 세크는 뭐냐면 세크 나누기 1이라는 얘기예요. 네. 1분의 세크죠.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도 분수가 아닌 숫자는 나누기 1을 밑에 깔고 있어요. 근데 생략되죠. 이거는 이 복분수를 계산하는 방법 안에 거 분의 안에 거 곱한 거 분의 밖에 거 곱한 거 이거예요. 예분의 예 세크 자승분의 m입니다. 미터입니다. 미터. 이거를 옆으로 가로쓰기로 해보면 미터 퍼 세크 자승이 되죠.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승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돼요. 자, 질량의 단위는 m의 단위는 너는 하면 안 되죠.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그죠? 중량 혹은 무게라고 표현하는 이 중량의 단위는 뭐냐? W는 mg.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승. 중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 즉 뉴턴입니다. 뉴턴.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벡터예요. 벡터. 힘이고요. 힘. 중량은 어떤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지구가 그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힘이고 질량은 킬로그램. 그냥 그 물체 자체의 성질. 그냥 그 물체 자체의 성질. 그건 뭐야?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스칼라량이고 이건 벡터량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무게 2015년 1차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출제관들이 욕을 하고 싶은데 참죠. 5톤의 차량이 개념이 없는 거죠. 5톤이라 하면 5,000kg이죠. 무게 5,000kg의 차량이 이 말이죠. 이게 말이 맞아요? 무게 5,000kg의 차량이 2015년 1차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명색이 국가공인자격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에 제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분들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이거를 보시면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민원 글까지 넣었잖아요. 시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정해 주세요. 수험생분들을 통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할까 하다가 사실 이 내용이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였어요. 비율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 실제로 이 단위가 중요한 개념에 적용되면서 오류를 막 발생시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념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과 단위가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 에너지 부분은 이해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라는 것만 유념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틀렸다고 믿으시면 돼요. 장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어떤 강의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인터넷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인강을 보고 계신다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피 터지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제가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에너지 부분 어쨌든 간략하게 정리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